음, 안녕하십니까. 126회 정보관리 4교시 기출풀이를 진행할 124회 정보관리 기술사입니다. 반갑습니다. 126회 정보관리 4교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보관리 4교시 문제를 쭉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제가 표시를 했고요. 각각 어느 도메인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도메인별로, 그리고 이 도메인별로 나온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그리고 요청 출제자가 원하는 문제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4교시 문제는 DS랑 CA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4문제는 보안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4교시 기출풀이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해설은 너무나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교시 문제를 짧은 시간 100분 동안 어떻게 어떤 풀이 전략을 가지고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측면에서 기출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풀어갔던 어떤 학습했던 방법이라서 제각기 기준은 다를 수 있긴 한데요. 저는 2교시형 문제 뿐만 아니라 1교시도 똑같긴 하지만 문제에서 무조건 목차를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차 문제에 있는 문제에 사용되는 단어가 틀리든 맞든 예쁘게 구성이 안 됐더라도 출제자가 요구하는 요구에 충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같이처럼 출제자가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하는 문제를 내는 경우에는 그대로 목차를 가져갔고요. 두 번째 CA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 그럼 기법을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사례 기반과 기법을 목차로 무조건 잡아냈습니다. 3번은 1번하고 동일하게 세 가지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제시를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보안 문제에서 VPN과 토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수험자들이 이제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비교를 물어보지 않은데 비교를 하세요. 왜냐하면 답안지 작성하는 게 익숙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저렇게 뭐뭐와 A와 B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A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B를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A, B를 비교하든지 아니면 두 개를 엮어서 어떤 기대 효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RSA 알고리즘과 DSA 알고리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를 물어봤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를 작성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비교하여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RSA와 RSA의 알고리즘과 DS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은 아닌데 두 개 반복되는데 DSA를 비교하여 설명하셔도 되어 있으면 첫 번째는 개념이나 일반적인 개요들을 가져가고 저희가 많이 작성을 하시니까 두 번째는 뭐 메커니즘과 상세 비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뭐 마지막이나 첫 단락에서 RSA와 DSA 공통된 합집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 문제는 똑같이 앞에 1번, 3번, 6번이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질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일 카빙에 대한 개념을 쓰라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카빙의 내종류 기법의 특징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6번도 동일하게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단락은 파일 카빙에 대한 개념, 그리고 두 번째는 파일 카빙의 네 종류의 기법에 대한 특징을 작성을 해서 목차를 구성을 하고 이 목차에 맞도록 답안지를 작성하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메타버스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문제에서 메타버스는 현실 가상을 혼합하는 기술이다 라고 해서 친절하게 출제자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첫 번째 단락에서 메타버스의 특징 1단락을 쓰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1단락을 예쁘게 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쓰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있는 거 그대로 작성을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특징 를 현실과 가상, 문제 있는 그대로 현실과 가상을 혼합하는 기술을 그대로 끌고 가서
그 현실과 가상을 혼합하는 기술 메타버스의 특징. 두 번째는 정보 시스템 측면의 메타버스의 보안 위협. 세 번째는 메타버스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메타버스의 보안 위협과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안전한 메타버스를 위한 방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메타버스의 특징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속성, 반응성, 상호 운영성, 사용자 정의, 탈중앙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작성이 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보 시스템 측면의 메타버스의 보안 위험은 저희가 가상환경 플랫폼에 대한 각종 보안 위험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은 저작권, 상표권, 뭐 가상화폐,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 아시는 부분들을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에서 안전한 메타버스를 위한 방안 고민하지 마시고요. 위에 이미 출제자가 주셨잖아요. 정보 시스템 측면에 메타버스에 이런 보안 위험이 있고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있는데 이 앞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현하면 좋겠니? 라고 하면 이걸 도표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정보 시스템 측면의 메타버스의 보안 위협과 사회적 문제점을 극복해서 안전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단락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목차를 작성한 걸 가지고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지 주요 이제 핵심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타버스의 첫 번째 단락으로 이제 저희가 특징을 쓰셔야 되는데 저는 2번하고 3번이 보안 위협과 사회적 문제점을 제시를 특징과 엮어서 작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적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사회적 측면의 특징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 라고 끌고 가고 싶어서 그 시스템 구성 요소의 핵심 요소 칠 때 뭐 핵심 요소 이런 부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메타버스의 시스템 구성 요소 측면에 이런 특징들이 있어.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스파이스 모델 기준으로 해서 이런 특징이 있어 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야 첫 번째 이런 측면에 시스템 측면에 이런 특징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 이런 특징이 있어서 두 번째 정보 시스템 측면에 이런 보안 위협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보안 위협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 첫 단락에 있는 사회적 측면의 스파이스 모델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각종 창작물이라든지 상표권에 대한 침해,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단락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보안 위협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이 극복해서 안전한 메타버스를 구현하실 건지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엮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단락이 정확하게 출제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제시하여도 엮어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많이 연습을 하시면 엮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역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는데요. CA에서 저희 많이 보셨잖아요. 프로세스 하면 우선순위 역전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차를 어떻게 도출을 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스케줄링이 갖는 문제 중 우선순위 역전이 있다. 타스크 1, 타스크 2, 타스크 3 순으로 우선순위가 낮다고 할 때 우선순위 역전을 사례 기반으로 설명하고 우선순위 역전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기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문제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우선순위 역전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을 한데 조건을 줬어요. 전제 조건 단, 그죠? 타스크 1, 2, 3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사례 기반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PV 연산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뭐 안에 있는 내용이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목차에는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작성을 해서 목차를 뽑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례에서 우선순위 역전 사례를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역전이 이런 역전에 대한 사례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라고 다 이제 요청을 했으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이니까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는 우선순위 역전 1번에 대한 부분을 우선순위 상속 기법을 통해서 두 번째에서 해결할 거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우선순위 올린 기법을 사용을 해서
설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작성을 그러니까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각각 개념과 첫 번째 우선순위 역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세 번째 단락은 우선순위 올린 기법을 설명하고 그 기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 역전 사례의 기반은 키워드가 이렇게 저희가 아는 어떤 토픽에 있는 키워드이기보다는 문제에 이거는 좀 중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타스크 1, 2, 3이라고 줬거든요. 전제 조건을. 그러면 키워드 1, 타스크 1, 2, 3이 보여야 되고 그 안에 PV 연산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어딘가에 PV 연산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순위 상속 기법 그리고 우선순위 올림 기법에 각종 그 키워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를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역전을 다음으로 어떻게 크게 뼈대를 잡아갔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 우선순위 역전에 대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 역전 이제 사례를 설명드릴 건데 우선순위 역전에 대한 개요가 역전 현상에 대한 개요를 먼저 설명할 거고 이런 우선순위 역전이 어떤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은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타스크 1, 2, 3을 이용을 해서 사례 기반 시나리오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요 화면에서는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답안지 작성할 때는 사례 기반으로 앞에 진입 이렇게 어떤 특징들을 쓰시고 설명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역전 사례 기반을 설명하시고 그 안에 있는 타스크 1, 2, 3을 표시하시고 피부 연산의 뭐 웨이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표시될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왜냐하면 요청한 게 전제 조건이 출제자가 그걸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에서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첫 번째에서 발생된 우선순위 역전을 어떻게 해결할 건데 저는 나눠서 목차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서 우선순위 상속 기법을 사용을 해서 해결할 거야. 그래서 가단락 첫 번째 단락에서 우선순위 상속 기법이 뭐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우선순위 상속 기법을 사용해서 첫 번째 했던 사례 기반을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해서 가나 단락으로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상속 기법은 이제 학습되는 것처럼 임계 영역의 자원의 아래 대 죄송합니다. 이게 우선순위 올림으로 두 개 붙여놨네요. 이 부분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의 자원 이제 앞에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보면 그 타스크의 우선순위를 올리는 거거든요. 타스크의 우선순위를 올려서 타스크 우선순위 높은 타스크 1이 쓰지 못하는 것들 그죠? 실행되지 못한 현상을 막는 거고 두 번째는 자원 R을 가지고 올린 기법은 임계영의 자원 R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상속 기법은 임계 영역에 진입되고 프레스 선점하고 우선순위를 상속받아서 역전 현상을 해결하고 세 번째에서는 우선순위 올림이자 우선순위를 올리는 거예요. 자원 R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임계 영역 진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역전 현상을 해결했어 라고 해서 우선순위 역전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미라이 본넷입니다. 미라이 본넷은 출제자가 미라이 본넷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고 요청한 게 1번 미라이 본넷의 개념 그리고 두 번째 IoT 서비스 생애 주기별 보안 위험 및 해결 방안 세 번째는 IoT 공통 보안의 7개 원칙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미라이 본넷의 개념을 그대로 작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IoT 서비스 생애 주기별 보안 위험 및 해결 방안 세 번째 IoT 공통 보안 7개 원칙 그래서 1단락, 2단락, 3단락을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단락에 만약에 쓰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안정적인 그죠? 이 보안으로부터 취약한 그리고 미라이 본넷이라든지 이런 각종 문제들을 보안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IoT 서비스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지막 단락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만으로도 1, 2, 3단락이 되기 때문에 1단락의 미라이 본넷에 대한 개념, 두 번째 IoT 서비스 생애 주기별 보안 위험 및 해결 방안, 세 번째는 IoT 공통 보안의 7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미라이 본넷의 개념이
대상 전파가 IoT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IoT, 세 번째 문제도 IoT에 관련된 나온 거기 때문에 미라이 본넷에서 만약 그걸 모르시더라도 아, IoT랑 뭔가가 있나 보다. 그리고 이 3단락에 보안하고 계속 보안을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뭔가 보안을 위협하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문제가 어느 정도 채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모르거나 이제 내 문제를 채워야 할 때 선택의 상황에 던질 때는 그 나온 질의를 보고 앞뒤를 추론을 해서 작성을 해도 어, 기본적인 건 끄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라의 본넷에 대한 개념은 밑에 이제 IoT를 관련해서 이제 묶으시면 되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미라의 본넷의 개념 3월 인터넷 전파 디도스 뭐 이런 각종 특징들이 있고 IoT의 서비스 생애 주기별 그리고 IoT 공통 보안 원칙은 이미 답정 넣어보죠.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그대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라의 본넷은 미래에서 온 공격자 사물 인터넷 본넷 멋지게 쓰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각기 이제 제가 아시는 부분들로 이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라의 본넷에 대한 개념과 취약점 대응 방안. 제가 이 세 가지를 잡은 이유는 밑이 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이 다 보안 위협과 해결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공통 보안, 7대 보안, 7대 공통 보안 이렇게 써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를 맥락을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첫 번째 단락에 개념과 취약점 대응 방안을 썼고요. 그래서 미라이 본넷은 IoT 기기들을 좀비화해 대량의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방식 디도스죠.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본넷이야 라고 이제 개념을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취약점이 왜 취약점인데 IoT가 수백만 개예요. 그래서 공격 대상이 너무나도 널려 있어요. 그냥 주위만 돌면 다 IoT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대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IoT가 존재하고 그리고 손쉬운 디폴트 값이라든지 아직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보안 관련된 부분들이 보안 프로그램이나 솔루션들 별로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 지원 미흡이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로데이 그러니까 공격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써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이 3번을 끌어다가 대응 방안을 쓰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장 중요한 건 흩어져 있는 IoT인 거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불특정 기기들을 어떻게 강화할 거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아이디나 패스워드 등의 자격 증명 강화 그리고 IoT 장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비 보호를 위한 최신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이런 사전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 방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정너예요. IoT 서비스 생애 주기별 보안 위험 및 해결 방안 기사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그 내용들을 기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oT 서비스 생애 주기가 어떻게 되는 서비스 설치, 서비스 활용, 서비스 공유, 서비스 폐기에 대해서 각각의 보안 위협과 해결 방안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저는 권고드리고 싶은 건 두 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가해서 IoT 그러니까 서비스 생애 주기별 보안 위협 해가지고 위험 뭐 개념도 하시고 두 번째 보안 위험 및 해결 방안 상세 이렇게 해가지고 큰 그림 보여주시고 상세 끌어가면 채점하시는 분도 한눈에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답안 작성할 때도 예쁘게 보이니까 그렇게 좀 작성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똑같이 답정너. IoT 공통보안 7대 원칙, 7개 원칙. 이 부분은 고민하지도 마시고요. 뭐, 이상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그래서, 각각 공통보안 원칙에 대해서 7개를 쭉 나래비 세우면 안 예쁘니까, 3단락으로. 나는 7개는 알고 있어. 7개를 다 썼고, 단계별로 각각 이렇게 분류가 돼.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면 답안지도 약간 알차게 작성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7개, 난 7개 쓰라 했으니까 7개 썼고, 단계, 각각이랑 개발, 그 다음 배포, 운영에 대한 단계로 나눠져 있고, 그 항목별로 어떤 원칙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VPN과 토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 문제가 아니에요. 비교 문제가 아닐 때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비교를 하시든 아니면 아우르시든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아우르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VPN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 토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마지막에 VPN과 토르의 결합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VPN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이제 다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VPN에는 너무 많잖아요, 특징들이. 그래서 그 알고 계시는 개념이라든지 그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도 아니면 유형들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토르에 대한 부분도 토르도 이제 토르에 대한 구성, 그 다음에 뭐 원칙, 원리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교하기보다는 둘 다 똑같이 보안이거든요. 보안성 강화, 네트워크 보안, 익명성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왕 강화할 거 더 강화시키지 뭐 이렇게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익명성 강화를 위한 아니면 프라이버시 보안 강화를 위한 VPN과 토르의 결합, 요즘에 결합하는 부분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VPN 서버와 토르 네트워크의 결합, 그리고 이걸 통해서 프라이버시 보장 강화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네 번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네 번째를 어떻게 그 목차에 맞춰서 쓸 것인지를 보면, 저는 이제 뭐뭐와 설명하시오, A와 B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으면 A에서 보여주는 어떤 설명에 대한 항목들을 두 번째 B에서 설명하실 때 그대로 그 패턴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보통 답안지를 쓰실 때 저 처음에도 그러긴 했는데, 제가 아는 걸 쓰기 바급했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VPN에서 설명했을 때 개념 특징, 뭐 기술, 뭐 이런 세 가지로 컨셉을 쓰면 두 번째는 제가 아는 게 뭐 개념하고 특징은 알겠는데 뒤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 흐름이 완전 틀리게 아는 부분을 쓰다 보니까 맥락이 끊어지더라고요. 그러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첫 번째에서 설명했던 항목들이 두 번째에도 이어갈 수 있게끔 답안지를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VPN은 아시잖아요. 터널링 기법을 사용 공중망 접속해 있는 두 네트워크 사이에 연결하여 마치 전용 회선을 이용해 연결한 것 같은 가상 네트워크. 이건 일반적인 거니까 그거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부연기세 인증 터널링 뭐 이런 부분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로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상의 트래픽 분석이나 IP 추적을 불가능한 익명성 보장의 네트워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특징, 그거의 구성 요소, 어떤 개념도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VPN하고 토르를 엮으시든지 비교하시든지,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A와 B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이 둘에 대한 연관관계를 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네요. RSA 알고리즘하고 DSA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SA 알고리즘과 DSA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교 문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비교로 끝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RSA와 DSA가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한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라고 했지만 저는 얘의 공통점도 알고 있어. 그게 이제 비대칭이라는 걸 끄집어내고 싶었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에 대한 개요, 어떤 유형들을 한 번에 보여줄 거고, 그 건에 대해서 두 번째 RSA 알고리즘과 DSA의 개념을 비교할 거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RSA 알고리즘과 DSA 메커니즘 및 상세 비교, 이런 식으로 끌고 목차를 구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키 알고리즘에는 RSA 알고리즘, DSA 그리고 ECC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 난 이만큼 알고 있어요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을 거고요. 두 번째 RSA 알고리즘하고 DSA 개념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의 어떤 개념 그냥 정의들을 그냥 비교하시면 될 것 같은 정의나 어떤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반적인 개념에서 특징 조금 더 뎁스 있게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DSA 알고리즘과 RSA 알고리즘과 DSA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커니즘하고 그 기타 상세한 내용들을 표형식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A 알고리즘하고 DSA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비대칭 키를 저는 1단락에 잡았고요. 비대칭 키의 영역이 어딘지 빨간색 부분으로 했고 공개키 비대칭 키 같거든요. 그래서 비대칭 키 암호 알고리즘, 공개키 알고리즘은 크게 소인수 분해와 이산대수 문제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고 소인수 분해 문제 극복을 하기 기반으로 한 게 RSI고 이산대수 문제에 관련된 게 DSA 알고리즘이야. 라고 해서 이제 이거를 난 이런 개념도 알고 있어 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RSA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DSA 알고리즘 비교 분석하라고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로 작성을 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RSA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하고 특징을 저는 한 꼭지로 잡을 거고요. 그래서 RSA 알고리즘은 어떤 거?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전자서명의 공개키 암호화 시 이용되는 방식이고 TSA는 이산로그 문제, 어려움에 기반한 엘가멜 등의 공개키 암호화 기법을 활용할 전자서명에서 공개키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RSA 알고리즘과 DSA의 메커니즘과 상세 비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을 첫 번째 단락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세 비교는 이제 기법이라든지 키 생성, 암호화 속도, 암호 해독 속도, 그리고 이걸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작전이 무엇인지를 도표와 같이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SA 알고리즘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안전한 데이터 정송에 그리고 SSH2에 사용하고 DSA는 전자 서명 및 검증에 그리고 SSH에 사용된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 수집 기술 중 하나인 파일 카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질문이 파일 카빙에 대한 개념, 두 번째는 파일 카빙의 네 종류의 기법의 특징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는 파일 카빙에 대한 개념을 작성을 할 거고 두 번째는 네 종류를 쓰기에는 너무 꽉 차 보여서 답안지 작성에 대한 요령이긴 한데 저는 나로 작성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니까 두 개씩, 그러니까 파일 카빙의 네 종류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나눠서 두 번째 단락에서 두 개 쓰고 세 번째 단락에서 두 개 써서 답안지가 꽉 차 보이면서도 구성도 있게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 카빙에 대한 개념을 쓸 거고요. 두 번째는 파일 카빙의 종류 그냥 무작정 두 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일 카빙에 대한 분류 앞에 연속적 파일 카빙의 두 종류와 세 번째 단락에서 비연속적 파일 카빙의 두 종류를 나눠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카빙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개념에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파일 카빙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 작성을 할 거고요. 이 파일 카빙에 대한 파일 시스템의 정보 없이 비할당 영역에서 파일을 추출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부분 개념을 작성을 할 거고 그런데 두 번째 세 단락을 그냥 무작정 갑자기 파일 카빙을 쓸 수는 없잖아요. 연속적 비역선제 쓸 수 없잖아요. 내가 2단락과 3단락을 두 개씩 나눈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 카빙의 종류를 두 번째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파일 카빙의 종류에 보면 파일 카빙에는 연속적 파일 카빙과 비연속적 파일 카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연속적 파일 카빙은 이런 개념이고 그 안에 기법으로는 헤더, 푸터, 램 슬랙 카빙, 파일 크기 카빙, 파일 검증 카빙이 있고 비연속적 파일 카빙에는 파일 조각화 비율, 시그니처 기법, 엔트로피, 이온 기법이 있어. 이렇게 구성을 해서 파일 카빙의 종류가 네 종류뿐만 아니라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좀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 이 파일 카빙의 주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저는 2단락, 3단락의 특징, 그 두 종류의 특징들을 단락을 작성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그냥 연속적과 비연속적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작성을 했고요. 실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는 그 특징들까지 이제 두 단락, 2단락에선 연속적 파일 카빙의 주요 기법에서 헤드와 램슬랙 카빙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비연속적 파일 카빙에서 파일 조각화 비율과 시그니처 기반의 파일 카빙 주요 기법을 작성하셔서
4교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관리 4교시 문제를 1번부터 6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를 내가 아는 걸 쓰시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목차를 도출하시고요. 그 도출된 목차에 맞춰서 키워드를 어떻게 끌어서 쭉 전체 답안지를 이끌어 가실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도 학습량도 늘려야 되는 거긴 하지만 문제에서 출제자가 낸 문제에서 어떻게 목차를 뽑아내시고 이 목차에 맞는 키워드를 구성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위에 학습된 노하우를 그 지식을 올리면 좋은 답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보관리 4교시 기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